요즘 여자들은 왜들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는지 몰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야. 서울 종로의 고급 한정식집.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대형 건설사 전무 정혜성은 상대 어머니가 혼자 왔다는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사사위라는 사실에 들떠있던 그는 이혼녀라는 단어 하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 요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도 운이 좋으셨겠지. 식탁 위로 쏟아지는 조롱과 비아냥.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유진은 묵묵히 미소만 지을 뿐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무님, 큰일입니다. 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본사 세무조사 착수했습니다. 순간 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사사국. 업계에서 칼 같은 과징금으로 악명 높은 바로 그 부서였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이 순간, 불과 10분 전까지 이혼녀를 깔보던 혜성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 앞에 조용히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4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한정식집 청현정. 이곳은 대문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과 단청이 조화를 이루고 마당에는 100년은 됐을 법한 향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이곳은 한 상에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내놓는 곳이었죠. 정혜성은 오늘을 위해 일부러 이곳을 예약했습니다. 딸의 상견례니까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혜성은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 수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상대가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설사 전무이사인 자신에게 의사사위라니.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이만한 것도 없었죠. 골프장에서 만나는 임원들에게, 모임에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도 될 만한 이야깃거리였습니다. 혜성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의사사위면 나쁘지 않지. 병원 인맥도 생기는 거고. 그는 오늘 입을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진한 남색 양복에 고급스러운 회색 넥타이, 손목에는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탄탄한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선주가 옆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으스대지 마세요. 오늘은 서로 인사하는 자리잖아요. 알아. 근데 의사 집안이면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겠지? 선주는 한숨을 쉬며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때로는 불편했지만 3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어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인사동으로 향하는 동안 혜성은 계속 좋은 상상을 했습니다. 상대 아버지는 아마 대학 교수이거나 병원 원장쯤 되지 않을까. 어머니는 품위 있는 전업주부이거나 교사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집안이라면 우리 집안과도 잘 어울릴 거라는 계산이었죠. 식당에 도착하자 딸 수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은행 대리인 수연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셨어요? 그래, 우리가 먼저 온 거냐? 네, 지훈 씨랑 어머님은 조금 있다 오신대요. 혜성은 수연 옆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은 깔끔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는 하얀 보자기가 깔려 있었고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나저나 상대 부모님은 둘 다 오시는 거지?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지훈 씨 어머님만 오세요. 어머님만? 아버지는? 아버지는 안 계세요. 혜성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선주도 놀란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안 계신다는 게 무슨 소리냐? 수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 씨가 고등학생 때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 지훈 씨를 키우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혜성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방금까지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것도 편부모 가정이라니. 혜성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가정이라고? 그럼 집안이 불안정한 거 아냐? 요즘 여자들은 왜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는 건지. 혜성은 입맛을 다시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씹히듯 움직였습니다. 옆에 앉은 선주가 눈치를 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표정 관리 좀 해요. 수연이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하지만 혜성은 이미 마음속으로 상대 집안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는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가족의 완전함은 곧 신뢰의 척도였으니까요. 그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족 배경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집안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연아, 너 이거 미리 알고 있었어? 내 지훈 씨한테 들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미리 말 안 했냐?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씀드리면 아빠가 이렇게 나오실까봐 걱정됐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게 뭐가 문제냐?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 선주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만나보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먼저 봐야죠. 하지만 혜성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 참. 이혼이 뭐 대수냐는 식이야.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저 표정을 보니 불안했습니다. 혜성은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 아버지 없이 자란 환경. 그런 배경이 과연 우리 딸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 결혼 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혹시 집안 분위기가 불안정하진 않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서열로 나누는 사람. 학벌로, 직업으로, 집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이 걱정되었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얼른 일어섰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 오셨어요? 혜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한유진. 그녀는 5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고든 자세와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옆에는 키 큰 청년 한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녀치고는 옷차림이 반듯하네. 그래도 혼자 사는 여자라는 건 변함없지. 혜성의 머릿속에는 이미 편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꼬리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조용한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곧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상견례는 이렇게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혜성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훑어봤습니다. 검정 정장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옷감의 질감이나 핏이 아무렇게나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구두도 광이 나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혜성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녀치고는 옷차림은 제법이네.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이미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단정해도 이혼했다는 사실 하나가 그에겐 결정적인 감점 요소였습니다. 혜성의 세계에서 이혼은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 참지 못한 사람,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의 머릿속에는 그런 편견들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어머니 한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혜성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의 목소리처럼 들렸죠. 혜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 네. 어서 앉으세요. 그의 말투에는 평소 사람들을 대할 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딱딱하고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옆에 앉은 선주가 그걸 느끼고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수연이 엄마 이선주예요. 아니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반갑습니다. 유진은 선주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한결같이 차분했습니다.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고 그렇다고 과하게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수연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긴장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표정을 계속 살폈습니다. 혜성의 얼굴에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업원이 들어와 물을 따르고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혜성은 그 시간 동안에도 유진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서 뭔가 결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혼자 왔다는 게 신경 쓰이는군. 남편도 없이 말이야. 혜성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 이혼한 여자,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운 여자. 그런 단어들이 그의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진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꼬리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나가자 선주가 분위기를 풀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신경외과 의사라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지훈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서울대병원이면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의 말투는 겸손했습니다. 혜성은 지훈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의 태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했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혜성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문제지. 혜성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 아버님은 오늘 바쁘신가 봅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선주는 황급히 남편의 팔을 쳤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이미 말을 꺼냈고 그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와 이혼하셨습니다. 혜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이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혜성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 우월감, 그리고 경멸.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마치 역시 그랬군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유리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앉아서 찻잔을 들 뿐이었습니다. 혜성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변명하거나 해명하기를 기대했는데 유진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참 이혼이 흔하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 말은 명백히 유진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선주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하지만 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뭐 힘들면 이혼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에는 비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지훈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혜성은 그 시선을 받으며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나요? 유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네요. 그 꿈을 이루다니. 아이가 열심히 했어요. 저는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에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담담한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과장도 꾸밈도 없었습니다. 혜성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응원만 했다고? 돈은 어디서 났겠어? 아마 빚이라도 졌거나 아니면 친정에서 도움 받았겠지. 그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혼자 힘으로 아들을 의사로 키웠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유진은 조용히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 씨, 지훈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착하고 성실하다고. 수연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지훈 씨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두 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유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젊은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성의 귀에는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혜성은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그의 자세는 방어적이었습니다. 마치 나는 아직 너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종업원이 첫 번째 요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전체 요리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앞접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긴장감은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혜성은 유진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혜성에게는 오히려 더 거슬렸습니다. 왜 저렇게 태어나지? 보통은 주눅 들거나 변명을 하던데. 혜성은 유진이 자신의 말에 상처받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혜성 자신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혜성의 편견은 더 깊어졌고 유진의 침묵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나물들, 정갈하게 썰어진 생선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탕. 종업원은 조용히 음식을 내려놓고 각 요리에 대해 짧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그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성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정갈했고 자세도 반듯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조차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혜성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여자라면 뭔가 부족한 구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주눅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혜성 자신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주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평소에 궁금했던 곳이었어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좋은 자리인데요. 수연도 어머니를 도와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한식 자주 드세요? 네, 집에서 주로 해 먹어요. 간단하게요. 요리 잘하세요? 글쎄요, 지훈이가 잘 먹어주니까 그런가 봐요. 유진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명확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혜성은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사니까 요리라도 해야지. 뭐 다른 할 일도 없을 테고.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편견의 벽이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조용히 어머니 옆에서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유진은 고맙다는 듯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깊은 신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랑은 연락하고 지내나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선주가 황급히 남편을 쳐다봤지만 혜성은 이미 질문을 던진 뒤였습니다.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혜성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수연은 보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찻잔을 든 손이 흔들렸습니다. 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변했어요.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여보. 선주가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아내의 눈치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요즘은 여자들도 참 쉽게 이혼하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수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훈의 턱 근육이 씹히듯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지만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참았습니다.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이해였습니다.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성은 그 시선을 받으며 순간 주춤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애들한테는. 혜성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부모가 둘 다 있어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자라죠. 물론 요즘은 편부모 가정도 많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겠어요? 선주가 참다 못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음식이나 드세요. 하지만 혜성은 아내의 손을 살짝 뿌리쳤습니다. 왜? 난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야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에요? 혜성은 오히려 자신이 정당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현실적인 우려를 표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염려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지훈이를 혼자 키우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그럼요. 그건 알죠. 혼자 아들을 의사로 키웠으니 대단하죠. 혜성의 말투에는 비꼬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으셨을 거예요. 애가 말을 잘 들었나 보죠? 지훈이가 스스로 열심히 했어요. 뭐, 그렇겠죠.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은 일찍 철이 드니까. 혜성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애라는 표현에는 명백한 차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난 칭찬하는 거잖아. 칭찬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께 정말 신뢰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성은 딸의 반발에 당황했습니다. 수연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지금은 아빠가 잘못하신 거예요. 뭐가 잘못이야?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라고.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수연의 말에 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성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윙윙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혜성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회사였습니다. 본사 기획실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하고 나중에 전화했을 텐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요. 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혜성 전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방금 본사에 세무조사 착수했습니다. 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성은 복도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이라는 말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서는 업계에서 유명했습니다. 칼같이 정확하고 가차없이 엄격한 곳. 한번 조사가 들어가면 회사가 뒤집힌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습니다. 조사사국이요? 확실합니까? 네, 전무님. 지금 본사 회계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혜성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토요일에 조사를 나온다는 건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의미였죠. 지금 당장 가봐야 하나? 아니요. 오늘은 자료 압수만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혜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에는 몇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떳떳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들. 만약 조사사국에서 파고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성은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소식을 듣다니.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온 혜성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선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회사 일. 혜성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진을 향해 쏟아냈던 공격적인 에너지는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혜성은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세청 조사. 그것도 조사사국.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식사가 계속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종업원이 메인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은 보기에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혜성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로 가득했습니다. 조사사국, 과징금, 회사의 미래.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진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신이 약해 보이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공격적으로. 그나저나 어머님,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뭐, 그렇겠죠. 하지만 혼자 사는 여자들이 요즘 얼마나 외롭겠어요. 혜성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비하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주가 또다시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장학금도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아, 지훈 씨가 아르바이트까지 했군요. 그것 참 기특하네요. 혜성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애가 고생했구나라는 의미였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죠. 애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서. 혜성은 계속해서 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진의 노력이나 지훈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남자 없이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적응하며 살았어요. 유진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혜성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말만 했을 뿐입니다. 혜성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주눅 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성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다행히 가정이 화목해요. 부부가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죠. 이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혜성은 자신의 가정을 자랑하며 은근히 유진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가정이고 당신은 실패한 가정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수연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난 우리 가족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게 자랑이에요? 남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혜성은 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남을 깎아내렸어? 난 사실을 말한 거지. 사실이라고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지금 아빠한테.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수연 아버님 말씀도 이해해요. 부모 마음이니까요. 혜성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훈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유진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지훈이는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지훈이가 스스로 자랐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의 말투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나 약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지 물으셨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외로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요. 유진의 눈빛이 혜성을 꿰뚫었습니다.
혜성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 말이 혜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왠지 모르게 뜨끔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혜성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선주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음식 식기 전에 드세요. 갈비찜이 맛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이 다음 요리를 가져왔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혜성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그는 불안했습니다. 회사 일도 불안하고 이 자리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건 저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제압하는 저 여자가 두려웠습니다. 혜성은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식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디저트를 내왔습니다. 작은 찻잔에 담긴 식혜와 정갈하게 담긴 한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혜성은 유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그 말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식혜를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왠지 모르게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는 줄도 몰랐습니다. 수연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있으니 그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주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오늘만큼 남편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나? 선주는 유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진은 한과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돌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웠습니다. 혜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회사 일도 불안하고 이 자리도 불안하고 저 조용한 여자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두 사람 결혼 날짜는 생각해봤니?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가을쯤 생각하고 있어요. 가을이면 좋지. 날씨도 좋고. 혜성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정말 시켜야 하나? 이런 집안과. 수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빠, 저 지훈 씨 정말 좋아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아껴줘요. 혜성은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혜성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야 지훈 씨는 괜찮지.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훈 씨 어머님이 이혼했다는 게 문제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는데요? 수연아, 목소리 낮춰. 못 낮춰요. 아빠가 지금 너무 심하세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주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진정해. 하지만 수연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람을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혼했다고, 혼자 산다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혜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성의 어머니 정만옥이었습니다. 그녀는 83살의 나이에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오늘 내내 지켜보기만 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혜성아. 만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성은 어머니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네, 어머니.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야. 만옥의 말 한마디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내가 뭘 했는지 나도 다 봤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만옥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우리 아들이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해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만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전쟁 끝나고 혼자 애들 키웠어. 남편은 전쟁터에서 안 돌아왔지. 그 고생을 아니까 어머님 마음이 다 이해가 돼. 만옥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을 거야. 만옥의 따뜻한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지훈이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만옥은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였습니다. 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선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유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의가 없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해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혜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비볐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요. 지훈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님. 수연 씨 잘 모실게요. 그래, 믿는다. 너 같은 효자가 어디 있겠어. 만옥의 말에 지훈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연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혜성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 조사사국, 과징금, 그리고 저 조용한 여자. 모든 것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습니다. 혜성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만옥이 유진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봬요. 우리 자주 만나요. 네, 어르신.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혜성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사동 골목은 여전히 한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사람들이 오가고 카페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혜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진과 지우는 먼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유진은 떠나기 전 만옥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같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만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훈과 함께 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지훈 씨. 우리 아빠가. 지훈이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도 괜찮으시대요. 어머님이 너무 마음 상하셨을 텐데. 어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심하게 구는 줄 몰랐습니다. 혜성은 차에 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선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핸들을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심했어요. 내가 뭘 심하게 했어. 혜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를 향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짜증이었습니다. 지훈군 어머님한테 너무 모질게 대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실이라고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수연이도 그랬잖아요. 혜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만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성아, 나 오늘 너한테 실망했다. 혜성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실망이라는 말이 그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만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혼했다고, 혼자 산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어. 그걸 이겨낸 사람이 대단한 거지. 비난받을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 저는 그냥이 뭐냐? 내가 한 말 하나하나가 다 상처였어. 나도 다 들었어. 혜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혜성은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선을 넘었다는 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혜성은 불편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일로 가득했습니다. 선주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여보, 차 드세요. 응. 혜성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혜성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또다시 회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장이었습니다. 혜성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혜성 전무입니다. 전무님, 저 부사장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부사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국세청 조사건 들으셨죠? 네, 기획실장한테 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사사국에서 나왔는데 그쪽은 워낙 깐깐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과징금이요? 네. 문제는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인데 이게 심사관 판단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혜성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과징금 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심사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누구입니까? 그게 아직 확인 중입니다. 월요일에 정식으로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성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과징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적게는 몇 억, 많게는 수십억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선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 일 심각한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월요일에 봐야지. 혜성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댔습니다.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의사 사위를 자랑하며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한 미소,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혜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자신의 운명을 쥐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일요일이 지나갔습니다. 혜성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회사 일도 걱정이었고 딸의 결혼 문제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연은 토요일 이후로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주가 수연의 방에 들어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랑 당분간 말하기 싫어요. 수연아, 아빠도 나름대로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걱정이 저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처 주면서? 선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성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본사 건물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사사국팀이 오늘 오전 10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팀장이 누구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부사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한유진 팀장입니다. 조사사국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유진. 그 이름이 귀에 꽂혔습니다. 설마, 아니, 설마 그 사람일 리가. 한유진이요? 혹시?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6살 여성 팀장입니다. 업계에서 칼같이 일 처리하기로 소문난 분이죠. 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6살 여성 한유진. 틀림없었습니다. 토요일에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틀 동안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바로 그 여자. 이혼녀라고 깔보고 혼자 산다고 비웃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회사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혜성의 손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대한건설 본사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비원들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프런트 직원들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조사팀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에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컵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부사장이 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혜성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혼녀, 혼자 사는 여자, 운이 좋았다, 외롭겠다.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자신을 찔렀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길. 혜성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길, 토요일에 만난 그 여자가 아니길.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56살 여성, 조사사국 팀장. 모든 조건이 일치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로비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4명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혜성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는 창틀을 꽉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가셨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시죠.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혜성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모든 생각이 뒤섞여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조사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부사장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 부사장 김태윤입니다. 유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 팀장 한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그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모드로 완전히 전환된 목소리였습니다. 혜성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혜성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담담했습니다. 부사장이 혜성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저희 전무이사 정혜성입니다. 유진이 혜성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유진입니다. 정혜성입니다. 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임원들에게도 똑같이 명함을 나눠주었습니다. 일행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조사팀은 자리에 앉았고 대한건설 임원들도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귀사의 최근 3년간 세무 자료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외주 용역비, 자재비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외주 용역비와 자재비, 바로 회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단순히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반 정도, 협조 태도,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혜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심사관의 판단. 그리고 그 심사관이 누구인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총괄팀장인 제가 최종 심사를 담당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혜성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조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잘해주신다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료부터 받아가겠습니다. 회계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부사장과 다른 임원들은 조사팀을 회계부서로 안내했습니다. 혜성은 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유진도 천천히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둘만 남게 되자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팀장님, 저는 정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편견 없이 원칙대로 정확하게. 그 말이 혜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공정하게, 원칙대로.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만약 유진이 정말로 원칙대로만 일을 처리한다면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일로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조사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유진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혜성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혜성은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던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유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자비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혜성은 세면대를 꽉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혜성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전망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조사팀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이었습니다. 외주 용역비 내역, 자재비 처리 현황, 하청업체 계약서. 하나하나가 민감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혜성은 서류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유진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성은 이제 알았습니다. 유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토요일에 그 모든 모욕을 참고 견뎠던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주였습니다. 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회사 일 어떻게 됐어요? 아직 조사 시작 단계야. 국세청에서 나온 팀장이 누구래요? 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여보, 한유진 씨야. 지훈군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선주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훈군 어머님이요? 응. 세상에. 그럼 토요일에 당신이 그렇게 대한 분이 지금 회사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선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당신 토요일에. 알아. 내가 너무 심했어. 혜성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는 했어요? 응, 했어. 근데 유진 씨가 개인적인 감정은 일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더라.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선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만약 유진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요. 응. 전화를 끊고 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혜성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선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혜성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이는 방에 있어요.
아직도 당신하고 말 안 하려고 해요. 혜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과도 아내와도 제대로 얘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심각한 거예요? 모르겠어. 조사 결과 나와봐야지. 과징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유진 씨 판단에 달렸어. 혜성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다른 사람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모욕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주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일 유진 씨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이미 사과했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해요. 당신이 토요일에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알잖아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입으로만 사과했을 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어디가? 선주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 만나요. 이 시간에? 지훈 씨 어머님한테 사과드리러 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못한 일 제가 하러 가는 거예요.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께 제대로 사과드려야죠. 우리 아빠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말씀드리고요.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어머님께 사과해야죠. 알아. 내가 잘못했어.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혼했다고, 혼자 산다고,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혜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혼자서 지훈 씨를 의사로 키우셨는데, 그런 분을 아빠는 뭐라고 했어요? 수연아, 전 아빠가 부끄러워요. 수연의 말에 혜성은 무너졌습니다.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말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혜성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주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수연이 말이 맞아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알아. 알기만 하면 뭐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혜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자신의 자존심도. 그날 밤 혜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선주는 이미 잠들었지만 혜성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식당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 자신의 모욕을 묵묵히 참고 있던 그녀, 그리고 오늘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그녀. 혜성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것,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깔봤던 것,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던 것, 모든 것이 자신의 편견이었습니다. 새벽 2시 혜성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캄캄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어머님께 사과드렸어요.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가 직접 사과해야 해요. 진심으로요. 혜성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자신보다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습니다. 혜성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아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유진을 다시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기로, 진심을 다해 사과하기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하기로.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무너져야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화요일 아침 혜성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6시 반이었습니다. 건물은 아직 조용했고 경비원만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혜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혜성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명함을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 팀장 한유진. 간결한 글자들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혜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문자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조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유진과 3명의 조사관들이 임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회계팀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철저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조사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도 단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사팀은 간단히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혜성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혼자 복도를 지나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유진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혜성은 용기를 내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혜성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전무님, 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이라면요. 두 사람은 복도 끝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혜성은 유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혜성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토요일일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팀장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전무님,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은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과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팀장님을 이혼했다는 이유로 깔봤습니다. 혼자 사신다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습니다. 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딸이 어젯밤에 말했습니다. 아빠가 부끄럽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혜성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전무님, 네, 사과는 받겠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무님의 사과를 원한 게 아니에요. 혜성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무님이 변하길 바랐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그 말이 혜성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유진은 계속했습니다. 토요일에 전무님이 저한테 한 말들, 그건 저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이혼한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약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예요. 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전무님 딸은 어떨까요? 수연 양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수연 양한테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성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네,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혜성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유진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혜성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 진심. 혜성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유진과 조사팀은 서류를 검토하고 회계팀 직원들을 면담했습니다. 혜성은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공했고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저녁 6시 조사팀이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부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협조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사팀이 건물을 나갔습니다. 혜성은 창문 너머로 그들이 차에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의연했습니다. 혜성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주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 꽃은 뭐예요? 수연이 주려고. 혜성은 수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수연아, 미안하다. 혜성은 꽃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꽃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았어. 아빠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아빠, 앞으로 변할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수연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혜성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선주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성은 토요일 일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유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변하실 거죠? 응, 약속한다. 그럼 지훈 씨랑 결혼해도 돼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지훈 군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지훈 군 어머님도 훌륭한 분이고.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회사 일은 걱정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조금씩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국세청 조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진과 조사팀은 매일 출근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회계 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혜성은 그 모든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조사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대한건설 임원들과 조사팀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2주간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성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총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외주 용역비 처리 미흡, 자재비 증빙 불충분, 그리고 일부 공사비 과다 계상이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징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유진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억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의실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억은 회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귀사의 협조 태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했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또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그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 과징금은 12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12억, 30억에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사장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6개월 후 재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개선 사항을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조사팀은 짐을 챙겼습니다. 2주간 사용했던 임시조사실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성은 조용히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유진이 돌아봤습니다. 네, 전무님.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심사해 주셔서.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협조 태도를 고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진이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협조는 정말 좋으셨어요. 2주 동안 느낀 점인데 전무님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유지하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혜성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손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조사팀이 건물을 나갔습니다. 혜성은 창문 너머로 그들이 차에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차에 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깐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성은 집에 일찍 돌아갔습니다. 선주와 수연이 거실에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찍 오셨네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응, 조사가 끝났어. 어떻게 됐어요? 과징금 나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 지훈군 어머님이 공정하게 심사해 주셨어. 선주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혜성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니? 가을로 날짜 잡았어요.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요. 좋아. 준비 많이 해야겠구나. 수연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지훈 씨 어머님이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신대요. 할머니도 뵙고 싶으시대요. 그래, 좋지. 아빠도 그때 계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꼭 있어야지. 수연이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혜성은 딸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유진과 지훈이 혜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상견례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유진이 들어서자 혜성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무님. 회사에서는 전무님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돈이라고 불러주세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편하게 불러주세요. 선주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실례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앞만 보면 되죠. 거실로 들어가자 만옥이 반갑게 유진을 맞았습니다. 어머님, 또 뵙게 되어 반가워요. 나도 그래요.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러 왔어요. 두 여인은 다시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처럼 깊은 이해가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수연과 지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혜성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진 앞에 찻잔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을 보지 못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으셨으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니까요. 만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는 잊어요. 유진이 만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깔보았던 사람이 이제는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내내 두 집안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유진과 지훈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혜성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사실 수 있으셨어요? 혼자서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산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대단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요. 저한테는 지훈이가 그 이유였어요. 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훈군 잘 부탁해.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게. 지훈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네, 아버님. 수연 양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혜성은 창가에 서서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선주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여보, 많이 변했어요. 응? 당신 말이에요. 3주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혜성이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느껴. 뭔가 가벼워진 기분이야. 편견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사람의 품격은 직함이나 학벌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로 결정된다. 나는 그동안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몇 달 후 가을이 왔습니다. 10월 셋째 주 토요일 수연과 지훈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식장에서 혜성은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연은 아름다웠습니다. 혜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우시면 안 돼요. 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단상 앞에 서서 혜성은 딸의 손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혜성은 자리로 돌아와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혜성은 유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변하게 해주셔서요.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유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돈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진도 답례했습니다. 그날 두 가족은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편견은 사라지고 이해와 존중만 남았습니다. 혜성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이런 것이라고. 편견은 우리가 세운 벽입니다. 하지만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 자신이죠. 혜성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했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있다는 걸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